네,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뉴턴이 말해서 좀 유명해진 얘기긴 한데요.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만약 더 멀리 바라봐 왔더라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섰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턴이 말하기도 했지만 예전 고대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속담 같은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게 거인 어깨 위에 올라서 있어서 이제 멀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잘 뜨다 보면은 우리 연구 논문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거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거인들이 썼던 메소드, 그것도 우리가 똑같이 쓰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손 같은 것은 이제 메소드를 할 수 있겠죠. 리절트가 우리가 이번에 연구에서 파인딩 한 것들이니까 이제 이것들은 전혀 새로운 결과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새로운 리절트죠. 그리고 그 리절트를 통해서 더 멀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디스커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한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 위에 항상 올라서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이겠죠. 이게 제가 대학원생 때는 이제 실험을 할 때 이제 도대체 내가 얼마나 노블한 걸 찾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그것이 되게 애매했었는데요. 보면은 정말 딱 한 발짝만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있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들, 거기서 알아낸 지식들, 거기에서 개발한 메소돌로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이 이제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 연구나 논문을 이제 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인을 잘 쌓아 올리고 그것을 내 논문에 잘 소개를 해야지 탄탄한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표절이라고 했을 때 그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오피스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폴리시라는 그런 곳에서 만든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이제 생각과 그리고 이제 절차들, 결과물 아니면은 말 같은 것을 이제 appropriate credit, 그 사람의 이제 누가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누가 이런 발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내 것이냐 포장하는 것, 거인의 생각과 업적 말을 내 것이냐 포장하는 것이 표절이죠. 항상 우리가 뭐 TV에서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논문 표절이다, 뭐 요즘 뭐 연예인들도 이제 논문 표절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게 좀 표절이 굉장히 이제 넓은 텀이긴 한데 이것들을 일단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뤄볼 것은 두 종류의 표절입니다.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과 말에 대한 표절입니다. 아이디어 표절은 인용도 없이 자기 생각이냐 쓰는 것이 아이디어 표절이고, 텍스트는 인용은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이제 텍스트의 표절입니다. 보통 이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표절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마 이 위의 거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룬 내용들 중에 또 이제 절반 이상은 이제 텍스트에 대한 표절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히나 생의학 분야에서 좀 중요해지고 있어서요.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워딩,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이 썼던 문구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참신하면 본질을 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현상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만의 문구를 만들어냈는데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그걸 그냥 쓴다. 그러면은 그것도 여기서 표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카피라이트 침해,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표절들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IPS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2012년도 노벨 생리학상 받은 야마나카 교수의 IPS 기술에 대해서 이게 체세포를 주기세포로 변환하는 것이었고 2006년에는 생쥐세포 실험 성공했고 그 다음 해는 인간세포를 이용한 실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 인간 세포를 통해서 이용한 이제 논문인데요. 이게 사이테이션이 재작년까지는 4,900번 넘게 됐었어요.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내용을 많이 이제 인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 실험을 한번 인용해 보겠다고 쳐보겠습니다. 제 연구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인용하고자 이 야마나카 교수의 디스커션 한번 읽어봤어요. 했더니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Our study has opened an avenue to generate patient and disease-specific pluripotent stem cells. 우리 연구는 그러니까 환자의 특성화된 그리고 또 이제 질병의 특성화된 다기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야마나카 교수가 말을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hepatocytes derived from iPS cells, 그 iPS로 인해서 만들어낸 간세포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여러 이제 유전적 그리고 질병적 배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약물 후보들의 간독성 같은 것들을 미리 이제 테스트해보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이제 표현한 것이고, 뒤에 것은 본인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서제스천이죠. 이제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 포장한 것과 제안한 것,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보고서 저도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iPS를 이용해가지고 인비트로 드러그 스크린 시스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논문에 인트로덕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타카하시 에달, 이게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 이름이거든요. 타카하시 에달 opened a new avenue to generate patient and disease specific pluripotent stem cells. 이게 뭐 보니까 여기 나온 문구가 똑같죠. 보면은 오픈부터 스템셀스까지 똑같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한 얘기라고 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사이테이션도 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이테이션은 있지만 문장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텍스트에 대한 표절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요, 네, hepatocytes derived from iPS cells can be utilized in predicting liver toxicity of drug candidates,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면은 사이테이션이 없잖아요. 네, 사이테이션까지 없으면 이거는 사실상 아이디어에 대한 플레리즘입니다. 표절입니다. 왜냐면은 제 인트로덕션을 읽는 이 사람들은요, 이 문장에 대해서 사이테이션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 연구의 저자들이, 네, 지금 제 연구의 저자들이 독자적으로 생각해낸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이테이션까지 없으니까 더 위험한 것이죠. 네, 그래서 내용에 대한 표절,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고 공부한 논문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인용 표기를 항상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엔드노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표절은 이제 유사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덴티케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먼저 엔드노트부터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엔드노트 관련해 가지고 훨씬 더 자세하게 이제 한 1시간짜리로 강의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그 아사니아 도서관에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엔드노트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정말 이제 당장 논문에 쓰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가 아주 간략한 튜토리얼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라는 사에서 이제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참고로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팩트 팩터도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엔드노트는 서지, 레퍼런스 논문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최신 버전은 2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작년 12월에 릴리즈됐고요. 본 강의는 X8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20보다 2버전 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논문을 사이테이션 할 때 쓰는 메인 메뉴들은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건 아사니아 도서관에 들어가시면은, 네,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엔드노트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인용 파일 어떻게 모으는가, 인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스타일 적용하기, 그리고 공용 작업 투구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러리 구축, 이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거든요. 논문 쓰시기도 전에 논문을 공부하실 때부터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인데요. 네, 라이브러리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 내가 인용할 논문들의 정보를 쓰기 쉽게 모아두는 곳입니다. 내가 인용할 정보만 모아두는 것이라서요, 그렇게 용량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이 보통 보여지는 라이브러리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먼저 엔드노트 켜신 다음에 파일 뉴 들어가시면은 이제 뉴를 클릭하시면은요, 바로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지정한 이름에 따라서 이것들이 생성되는 것이고요. 그 ENL 파일 안에 결국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논문의 저자들과 이제 출판된 연도, 그리고 제목이랑 기타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정보 등록되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넣을 때 이제 PDF 파일을 같이 넣었으면은, 그러면 데이터 폴더에 그 PDF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논문 정보 불러오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펌메드에서 바로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펌메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지금 내 이 정보 결과 리스트, 검색 결과 리스트에 나온 것들을 이제 바로 이제 엔드노트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요, 샌드 투를 누르셔가지고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create file이라는 것을 이제 누르시고 citations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파일이 나옵니다. citations.ndib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걸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엔드노트에 현재 열려 있는 라이브러리에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엔드노트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샌드2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요. 지금 내가 이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로 만든 이제 검색에 나오는 이제 논문들에 대한 정보는 다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쉬운 방법일 수 있고요. 많은 분들 아마 쓰시는 게 2번일 거예요. PDF 파일에서 불러오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PDF 파일을 이제 내가 갖고 있다 쳤을 때 파일에 들어가셔서 임포트 파일 혹은 폴더 선택하시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PDF 파일을 선택하시면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PDF에서 이제 정보를 긁어 오거든요. 저자 이름이라든지 출판 연도라든지. 그런데 간혹 이거는 너무 오래된 파일, 그러니까 무슨 뭐 80년대, 90년대에 나온 논문들의 PDF 같은 경우에는 글자 잘 보이지 않아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정보가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PDF를 우리가 구하기 힘든 책이나 아니면 웹사이트 같은 것을 할 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옛날 논문을 내가 이 라이브러리에 넣고 싶다. 그러면 그때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이때는 레퍼런스라는 탭에 들어가셔서 뉴 레퍼런스를 선택하시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동으로 입력하실 때는요. 이제 대부분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자들 이름과 이제 그 논문의 제목, 어디에 실렸는지, 그리고 그 실린 연도, 그래서 이제 저자 제목 저널, 연도 권호, 그리고 DOI까지 이제 넣는 것이 좋습니다. DOI가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이테이션 할 만한 그런 정보들, 특히나 이제 논문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코레스폰던스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고유하게 보여야 되는 그런 이제 URL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여기 10부터 시작하는 이거부터만 우리가 이제 구글에 입력을 해도 바로 이제 이 논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입력하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라이브러리 구축하실 때 이것을 가능하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같은 경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자 이름 쓰시고 챕터 제목, 책 제목, 몇 번째 에디션인지, 이제 책들은 여러 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업데이트되면서 출판되기 때문에 에디션도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출판사의 주소, 이름, 연도 쪽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웹페이지도 중요합니다. 웹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긁어올 때는요. 우선 홈페이지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그 페이지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는데 홈페이지 이름을 꼭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제목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URL을 쭉 쓰신 다음에 마지막엔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액세스한 날짜를 적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언제 액세스했는지 적으셔야지 2003년도에 내가 그때 액세스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은 어쩌면 이게 없어졌을 수도 있죠. 이 페이지가 깨졌거나. 그러면은 이 논문을 이제 리뷰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읽는 이제 독자들이 내가 이 내용을 들어가 보고 싶은데 가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쓸모없는 그런 이제 라이세이션이잖아요. 실제로 진위도 편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웹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테이션 할 때는 라이브러리 추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논문 쓰시고 투고하실 때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한 번 더 이제 들어가 보시고 만약에 깨졌으면은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페이지 다시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찾으시고 그 액세스한 마지막 날짜를 다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만들어졌으면은요, 이제 논문을 실제 쓰다가 어떻게 인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엔드노트 애드온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엔드노트 탭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원래 홈 삽입 디자인만 있는데 끝에 엔드노트가 생기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네,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논문 정보를 검색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검색해 보면 바로 뜨고 그것을 이제 인서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내 커서 깜빡이고 있는 곳에 바로 내가 선택한 논문이 사이테이션 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논문 맨 뒤에 나오는 레퍼런스 리스트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내가 논문을 한두 개 넣은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 사이테이션스 앤 비블리오그래피 이걸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이 문서의 맨 마지막 장에 레퍼런스 리스트가 바로 생겨요. 그리고 그 리스트는 내가 앞으로 사이테이션을 추가하면 추가한 대로 빼면 빼는 대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워드를 틀어놓으셨을 때 엔드노트와 그 해당 라이브러리가 실행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널들마다 사이테이션 스타일이 되게 다르죠.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위첨자 숫자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대괄호의 숫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들은 숫자 대신 그 사이테이션 된 논문들의 일저자 이름과 이제 연도 같은 거 그렇게 표시되게 하잖아요. 그게 다 저널마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요. 그 스타일을 다 우리가 이제 맞출 필요 없이 엔드노트에 들어가면은 이 스타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스타일 들어가시면은 키워드든 아니면은 이제 뭐 퍼블리셔 통해서 검색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투고자 하는 저널 이름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한 저널에 대해서만 하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하시면은 그 스타일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그건 귀찮고 내가 어디 낼지도 모르니까 지금까지 나온 웬만한 저널들 사이테이션 스타일 다 갖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한꺼번에 모든 사이테이션 파일들을 받아가지고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엔드노트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동 작업과 투고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엔드노트 논문 작업할 때 공동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일저자만이 아니라 이제 교신 저자한테도 보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외부 저자한테 보낼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공동 작업한 저자한테 논문 파일 보낼 때는요, 워드 파일과 함께 그 ENLX 파일을 함께 보내세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엔드노트에서 만드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 압축 형태입니다. 참고로 근데 ENL이라는 거는 아마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는 것일 텐데요. 아무튼 이것을 보내게 되면은요, 그 다른 저자들이 혹시 사이테이션 된 내용을 바꾸고자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적용해서 우리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번거롭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공동 저자들한테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떤 것을 추가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떤 거 빼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외국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ENX 파일을 보내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널에 투고하실 때는요, 엔드노트 링크를 해제한 상태로 클린 버전으로 투고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엔드노트 링크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링크가 살아있으면은 사이테이션 된 곳에 가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자동으로 음영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맨 뒤에 있는 리스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저널들에 따라서 이거를 해제하고 클린 버전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엔드노트 탭에 들어가시면은 Convert Citations and Bibliography에 들어가서 Convert to Plain Text라는 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엔드노트 링크가 없는 클린 파일이 새로 생성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같은 곳을 클릭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음영 표시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텍스트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손으로 적어놓은 그런 텍스트처럼 되는 것이라서 클린 파일입니다. 이것으로 추구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노트의 자세한 활용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논문에 사용하시다가 이제 막히는 일이 있으면은요, 예, 그 의학도서관에 이제 박사원 주임이 이제 이걸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훨씬 전문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엔드노트도 그렇지만 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요즘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아이덴티케이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텍스트에 대한 표절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퍼블리시된 텍스트에서 6개 이상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법칙은 아니에요. 근데 대충 6단어에서 7단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인용 표기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그렇게 많은 부분, 너무 긴 단어, 그러니까 단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제 유사하게 되면은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정도가 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게 전에마다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아이덴티케이트 스코어가 30에서 50% 정도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심하다고 보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빡센 저널들은 이거 무조건 20% 이하로 낮춰라 라고 이제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좀 상이합니다. 근데 아무튼 내가 논문을 쓴 다음에 30% 이상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고쳐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0 이상 나오면은 분명히 아마 편집부에서 올려보낼 거예요. 아이덴티케이트를 보시면은 이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가 적은 이제 글에서
이게 지난 논문들과 이제 비슷한 부분들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단어들은 이 어떤 3번 소스랑 비슷하다. 이 3번이라는 거는 제 레퍼런스 리스트의 3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부여하는 숫자는 이제 내 논문이 이제 여러 소스들과 그러니까 여러 논문들과 유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유사한 논문을 1번으로 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내림순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많이 겹친 논문과 이제 여기에 겹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짧게 겹쳐지는 건 사실은 이제 거의 문제 삼는 것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자주 쓰이는 표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 아이디어라든지 뭔가를 표절했다고 보기엔 너무 짧거든요. 대신 이런 식으로 너무 통짜로 지금 이제 비슷하다고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말 그대로 그 지난 논문에서 그냥 카피 페이스트만 한 것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이 3번 논문이라는 거는 이 연구의 22번 레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이 22번 레퍼런스로 내가 이제 표시는 해놨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다 완전히 비슷하다고 이제 겹쳐진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은 이 20번 논문이 우리 같은 실험실 논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지난번 내셨던 논문, 예전에 내셨던 논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작년에 냈던 논문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메소드로지 같은 경우는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쓰면 왜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거를 일단은 자기 표절, 셀프 플라저리즘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이거 이제 예전 본인 논문, 이게 본인이란 것도 좀 이제 기준이 애매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완전 남의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것도 표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출판 이후에는 내 논문이 출판된 저널이 저작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저작권을 내가 출판사에 넘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카피 페이스트 가져오게 되면은요, 네, 그 저널의 저작권에 대해서 내가 침해를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일단은 지금 저널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 자기 표절도 어쨌든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표절 검사 이루어질까요? 이제 저널들에서 아이덴티티는 언제 돌리냐면은요. 일단은 처음에 받자마자 돌리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저널들이 논문을 받자마자 유사도 검사 시행해가지고 높일 경우 바로 저자한테 돌려보내더라고요. 근데 이건 리젝트가 아니고 리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낸 다음에 이 스코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리뷰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제 그것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리뷰 과정에서 굳이 아이텐티케이트 안 돌려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리뷰어들이 약간 데자뷰 현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 문구에서 본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많이 아무래도 관련 논문들을 본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운이 안 좋으면은 이 리뷰어가 쓴 논문을 내가 베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리뷰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게 갑자기 영어가 되게 문장이 이제 수려해지는 거예요. 이제 문장이 좀 약간 어색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굉장히 멋진 문장이 나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문장을 바로 구글에 넣어보면은 이제 바로 나옵니다. 어떤 논문에서 가져왔는지. 그래서 네, 리뷰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 과정들 다 거쳤다 하더라도 마지막 퍼블리케이션 전에는 한 번 더 이제 유사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만약에 또 너무 스코어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익스텐시브 리비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혹시나 이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이게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인 것 같다. 그러면 위트로우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심한 표절이 걸렸을 경우에는요. 그 경우에는 출판 과정에서 위트로우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 저널에서 보기에 이건 좀 심한 것이 같다. 이 연구자는 너무 이제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것 같다. 그러면은요 연구기관이 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이나 여기 아산생명과학 연구원 그런 곳에 이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컨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껄끄러워질 수 있겠죠. 만약에 출판 후에 이런 거 심한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요, 네, 리트렉션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널 웹사이트에 공지가 됩니다. 이제 펀메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니면 그 저널 웹사이트 들어가게 되든지 간에 이 논문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리트렉트 되었다라고 이제 뜨게 되고 그건 영어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오명이 생기는 거죠. 이제 나라는 연구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그 쌓이고 쌓이면은 그 국가에 대해서도 오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케이트 프로그램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텍스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 글과 지난 이제 퍼블리시된 글들이 일치하는가만 보는 그런 것이라서 아주 단순한 그런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아사나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 지원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이덴티케이트라고 이제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받으신다기보다는 이거는 웹에 들어가서 하시는 건데 여기 가셔서 회원가입 신청하시면은요. 아이덴티케이트의 계정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웹상의 논문 파일, 이게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워드 파일 올리겠죠. 아니면 PDF도 가능합니다. 이걸 업로드 하시게 되면 3에서 5분 정도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얼마나 이제 맞는 것들이 겹치는지. 참고로 이거는 연구자 한 명당 연간 30건 제한돼 있으니까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올려본 다음에 한두 단어 바꿔보고 떨어졌나 싶어서 또 올려보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게 좀 비싼 거거든요. 우리 도서관에서 1년에 이거를 이제 정해진 건수만 이제 라이센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쓰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도 리포트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내 논문 글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주는 것도 나오고 그것들 맨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총 아이덴티케이트 리포트 스코어예요. 53%.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내 논문의 이제 글 중에서 53%는 다른 어떤 논문과 겹친다. 예전에 나온 것들이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되게 높은 거겠죠. 그 중에서 특히나 1번 소스, 프라이머리 소스 중에서 1번 소스가 제일 높은 거예요. 26%나 겹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내 논문의 거의 4분의 1 정도는 이 어떤 논문과 겹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가린 이유는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 병원 저자 논문이라서 제가 일부러 가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숫자를 중요하게 보는 곳이 많고요. 어쨌든 이걸 중요하게 보기도 해요. 실제로 이 스코어는 30 이하, 뭐 25 정도인데 한 논문에서만 20%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한 논문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표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전체 스코어는 한 40, 50 정도 되게 높은데 1번 소스 스코어도 막 2, 1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짜잘짜잘하게 여기저기랑 이제 겹친다. 그런 건 오히려 문제 안 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리 봐도 어떤 한두 논문에 대해서 내가 이제 표절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스코어를 동시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케이트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저널들에서 사용하는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저널들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블리오그래피 제외. 아까 우리가 이거는 레퍼런스 리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엔드노트에서 생성되는 비블리오가 레퍼런스 리스트가 있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거기까지 유사도 체크를 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제 지난 논문들과 유사한 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한 어떤 논문을 이제 인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저자 이름 들어가지, 저널 이름 들어가지, 뭐 이제 연도 쪽수 이런 거 들어가다 보니까요. 거기에서만 이미 6단어 넘게 길게 이제 지난 논문과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외시켜야 된다가 맞고요. 그건 제외시키시고 이제 여기서 뭐 exclude sources that are less than 아니면 exclude matches that are less than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은요. 그냥 don't exclude by size, don't exclude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연속 번호 이상 모두 검색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초록도 그러니까 exclude 섹션 할 수 있어요. 초록이나 메소드를 이제 이렇게 빼고 봐라라고 이제 체크할 수 있긴 한데 저널들은 딱히 이걸 그러니까 안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어플라이 한 다음에 돌리셔야 됩니다. 대신 컨퍼런스 앱스트랙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연구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학회에다 낸 그러니까 초록이랑 지금 내 초록이랑 거의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걸리겠죠.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걸려서 본다 하더라도 표절로는 간주하지 않더라고요. 표절로 간주는 안 되지만 보통은 이제 이것을 체크 안 하고 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세팅으로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덴티케이트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copylix.com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두 개의 문서 간 유사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A라는 파일을 넣고 B라는 파일을 넣어가지고 이 두 개가 얼마나 겹치나 그렇게 확인해 볼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케이트 돌려보기엔 이제 좀 아까우니까 아니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많이 참고한 논문이 있는데 그거랑 내 논문이 실제로 많이 겹치나라는 것을 볼 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그 부끄러운 그런 이제 예시 중 하나인데요. 네, 어떤 프랑스의 이제 교수가 쓴 리뷰 페이퍼를 이제 우리나라 어떤 교수님이 네,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제 어떤 저널에 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원래 페이퍼고 이게 그 베낀 페이퍼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네, 거의 모든 부분 거의 다 그냥 가져오신 거죠. 여기에서 심지어 그림도 그냥 스크린 캡처한 거 정도로 해가지고 다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 저널에 어디 내셨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원래 논문의 저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널에다 연락하니까 저널에서는 이제 뭐 연락도 잘 안 받고 받았더니 자기들 잘 모르겠다 그러고 원래 그러니까 이 한국인 교수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그때쯤 이제 은퇴하셨더라고요. 은퇴가 또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뭐 네이처랑 사이언스 같은데 실리는 뉴스 있죠. 거기서 이제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한국인과 표절이 좀 이제 크게 됐었는데 아무튼 네, 절대 그런 식으로 오명 있는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기존 논문에서 베껴오게 될까도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영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사용하기 위해서 하실 때가 제일 많겠죠. 두 번째는 출판 윤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표절도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놓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이제 어쨌든 저널들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봐주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영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하고 정확한 표현을 배우고 사용한다. 이게 사실 우리로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 당연히 이제 좋은 표현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왜 쓰면 안 되냐? 어차피 사실은 어떤 한 현상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길이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있다고 해봤자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그러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세 번 논문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 번도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안 되냐, 내가 사이트에서 해도 안 되냐, 라고 그렇게까지 물어보면은 재밌는 게 저는 편집국들에서 많이 대답 못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이제 스코어는 떨어뜨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스코어는 너무 높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일관하는 것은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 경험해 봤고요. 이게 지금 아까 쭉 들으시면서 아마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연구 내용을 내가 이제 소개할 때도 아니 그 사람들이 본인 연구를 이제 표현한 바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지. 그걸 내가 괜히 이제 아이덴티티한테 안 걸리려고 바꿨다가 이제 와했든가 그 뭐냐 와전되면 안 되잖아요. 난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이 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싶을 뿐인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참 이런 현상을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이 좋구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쓰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누구의 지적 권리라고 이제 그러는 것인가라고 이제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저널들이 지금은 약간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케이트 프로그램 나온 지 지금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반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단순하게만 쓰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오버all 스코어가 높기만 하면은 아니면은 싱글 소스 스코어 그러니까 그 1번 소스 스코어가 높기만 하면은 무조건 돌려보내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좀 답답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널들에서는 이것을 아직까지는 이제 단순 숫자로 커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제 그렇게 자기 표절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좀 표현을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일단 생각하시고 이제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널들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아이덴티티 관련 폴리시가 바뀌게 되면은요 제가 나중에 뭐 스파크 세미나 같은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세 번째는 게으른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딱 보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은 그러니까 인용 표시하고서 좀 이렇게 표현 바꿔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없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고요. 결국 그거보다는 이제 영어 실력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이들 베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의도치 않은 표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멘시아 이제 치매의 프레벌런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뭐 굳이 치매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자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팅 테크놀로지가 우리 인공관절 같은 거 만들 때 유스풀하다. 이거는 너무 그냥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당연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레퍼런스 다세요. 혹시나 이제 다른 어떤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는데 내가 인용 없이 그것을 가져온 것처럼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특히 인트로덕션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레퍼런스 다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해결책은 네, 부지런히 논문을 읽고 찾는 것들, 이제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 위해서는 부지런히 논문을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도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수로 기존 논문과 비슷한 문구를 쓰는 경우, 한마디로 텍스트에 대한 표절은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메소드 섹션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each patient, 아니면은 the study protocol was approved by the ethics committee. 이거는 정말 많은 논문들에 쓸만한 그런 문장들이죠.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이미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7개니까 이미 이거부터 아이덴티케이션 잡아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어떤 논문과 이게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쓰다가도 이제 내가 이거를 어제 읽었던 건지 아니면 생각했던 건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메소드라기보다는 이거 리절트나 디스커션 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실수로 기존 논문과 비슷한 문구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일단 메소드 섹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짧은 유사도 문장들은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두 개 소스에서 이게 블락으로 가져오게 될 때는 이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표절로.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 에세이가 이 기법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 너무 설명을 다 하지 말고 이 기법은 우리가 지난 연구에서 이제 말한 대로 거기에 이제 적힌 프로토콜대로 실행하였다라고 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주 짧게만 언급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지난 프로토콜에서 바뀐 점들만 언급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지난 논문, 이 5번 논문이라는 것과 표현이 많이 겹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그 두 번째 방법은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가능한 본인 표현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본인 표현을 바꿀 수 있나. 네, 논문 인용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원문이 이렇다고 쳐봅시다. 이제 2017년에 나온 이제 리 메달 논문인데, 네, we observed that prevotella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mouse models of autism. 우리는 이제 생쥐 자폐증 모델에서 프리보텔라라는 장내 미생물이 이제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이제 이 저자들이 쓴 거예요, 문구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이 메달 mentioned that 한 다음에 쌍따옴표하고 they observed that prevotella was significantly decreased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썼던 말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쌍따옴표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거 밑줄을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쌍따옴표 하시고서 나중에 여기에 사이테이션 해주시는 거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과 쪽 이제 논문들 쓰는 방식이지 책이나 이거를 이과 쪽 논문들에서는 이제 거의 안 쓰는 방식이거든요. 사실상 뭐 리뷰 페이퍼나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오리지널 아티클에서는 거의 안 쓰신다가도 모방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이겁니다. 패러프레이징, 이제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제가 추천드린 것이 이것이고요. Limedal mentioned that in their mouse models of autism, the abundance of prevotella was significantly altered compared with control. 이라고 이제 이게 원래 결과 내용을 전혀 다른 표현으로 바꾼 다음에 인용 표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스탠다드 방법입니다. 그럼 보면은요, 실제로 이 논문과 단어가 겹치는 게 마우스 모델 오브 어티즘이라고 해서 이제 네 단어 겹치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 앞뒤로는 이제 비슷한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프리부텔라 was significantly 이것도 여기 프리부텔라 was significantly까지 같으니까 세 단어가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들만 같은 거지 그 앞뒤로는 비슷한 게 없으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아마 아이덴티케이트는 잡아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세 번째 방식이 틀린 방식입니다. 이제 리메달 observed that prevotella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mouse models of autism 한 다음에 인용하는 것. 네, 이것이 네, 텍스트에 대한 표절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식이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IPS 기술에 대한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긴 했어요. 리메달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확실히 사이테이션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단어들이 너무 이제 그냥 똑같은 걸 가져왔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11개의 연속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네, 빼박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네, 텍스트에 대한 이제 표절로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잘할 수 있을까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 패러프레이징 리워딩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일단 원문장을 이렇게 볼게요. We collected the following baseline data: age, sex, blood pressure, BMI, tumor size, and serum cholesterol. 만약에 이 문장을요, 이제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가져올 거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능동태, 수동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에서는 we collected니까 능동태였잖아요. 이걸 수동태로 바꾸는 거예요. The following baseline data were collected 하면은 이제 이미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이죠. we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were collected로 이제 표현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고요. 동의어 사용어도 좋습니다. collect 대신에 obtain을 쓰는 거예요. We obtained the following baseline data, age, sex 해서 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웃긴 것인데요. 리스트 순서 바꾸는 것도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age, sex, blood pressure, BMI, tumor size, serum cholesterol이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sex, age, BMI, blood pressure, serum cholesterol, and tumor size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거 앞뒤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아이덴티케이터가 못 잡아내요.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같은 단어들이 없으니까요. 적어도 이것이랑요. 그래서 이게 많이 어색해지지만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 순서 바꾸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건 뭘까? 이 세 가지 섞어 쓰는 거예요. 한 문장에서. 그래서 the following based on data로 해가지고 수동태로 바꿔주고, were collected가 아니라 obtained로 이렇게 동력 써주고, 그 다음에는 리스트 순서 바꾸고, 그렇게 되면은 도저히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같다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널들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당신 논문에서 여기가 지난 논문이랑 비슷하니까 이거 패러프레이징 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예요. 거기서는 이제 일단은 문과 기준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패러프레이징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이제 쌍따옴표로 이제 그 사람 아이디어를 가져오라 그러지,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같은 것을 베껴왔다는 것을 모르게끔 하는 그런 것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표절은 표절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구가 살짝 바뀐다고 해가지고 아이디어마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표절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 하지 말고, 네, 그냥 쌍따옴표로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인데, 이상하게 지금 저널들에서, 생리학 저널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오히려 종용하고 있는가 이제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확실히 뭔가 이 출판 윤리가 좀 과도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방법 섞어 쓰시면서 패러프레이징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동의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콜렉트를 우리가 이제 obtain으로 바꿔라. 그런데 이게 좀 쓴 것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observed는 뭐 found, reported, described로 할 수도 있고, effective는 useful, potent, efficacious, had therapeutic effec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바꾸셔가지고 아이덴티케이트를 피하시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덴티케이트가 되게 센시티비티가 높아가지고요. 만약에 좀 긴 문장에서 내가 중간에 한 단어만 바꾸잖아요. 그럼 여전히 그 논문이 그 문장이 해당 논문에서 나왔다는 거를 여전히 잡아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하이라이트 쳐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만 동의어로 바꾸면 안 되고요. 그럼 여러 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미묘한 차이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네, evaluate와 measure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표현 같지만 이게 굉장히 뜻이 다르거든요. decrease와 inhibit도 명백히 쓰는 곳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들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몇 주 뒤에 저희 부서의 다니엘이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어로만 많이 바꾸다가 이제 뜻이 흐려지거나 이제 표현이 어색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의어를 사용하시는 건 좋지만 이것만 이제 의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메소드나 그런 데 말고 인트로덕션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연구회를 가져올 때도 본인 편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의미, 그 저자들이 원 논문의 저자들이 의도한 바를 유지하면서 유사도 낮추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신만의 문장을 쓰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만 문장 쓰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번거롭지만 표절을 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논문을 공부하실 때 정리문을 만드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당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개 논문 찾아보면서 읽을 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지만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발견했더라라는 것들을 정리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논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어디다가 정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이게 워드 됐든 파워포인트 됐든 그런 데다든지 이제 그냥 그 문구 그대로 정리해 놓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당 문구를 카피 페이스트 해놓은 거를 해놓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이제 가장 테이크홈 메시지 아니면 내가 이제 나중에 인용할 것 같은 내용을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논문의 중심 내용을 쳐보죠. We observed that prenatal immune activation in mice leads to increased risk of autism and significant alteration in gut microbiota at 4 weeks after birth. 이거는 그 우리가 제가 이거를 이제 국문으로 바꾼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 내용을요 예전 같았으면은 저는 이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어디다가 붙여놓고 나중에는 그냥 이 내용을 보고서 제가 레퍼런스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사이테이션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내용을 중심 단어랑 단순한 동사, 기호를 이용해서 노트를 적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생쥐에서 프리네이탈 이뮨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임신 중에 이뮨 액티베이션을 시키면은 그 태어난 쥐에서 자폐증 리스크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겉 마이크로바이오타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델타가 이표시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태어난 지 4주 된 애들에서 일어나더라. 이제라고 이제 정리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말한 내용이냐? 2017년도 리메달 논문에서 말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 내용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노트는 이 내용만 들어 있는 거죠. 이 문장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국문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드시면은요. 생쥐에서 태아기 때 이뮨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자폐증 리스크가 올라가고 생후 4주 때 장내 미생물 변화가 확인됨이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인용하실 때 이렇게 단순한 기호를 이용해서 만드신 정리문이나 아니면 국문 정리문을 보시면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쓰는 거예요. 리 메달이 뭐라 말했나? 그러면은요. 원래 문장을 보면서 적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것을 그대로 적고 싶어요. 근데 그런 유혹을 이기고 나만의 문장을 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문으로 정리된 내용을요. 몇 주, 몇 달 뒤에 다시 내가 논문 쓸 때 인용하려고 그러면은요. 아마 이 문장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의도해서 내가 이것과 같아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일단 적으신 다음에 나중에 어색한 표현, 이제 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있으면 영문 교정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그 논문의 문구들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기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논문을 공부하고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면 3개 띄워놔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논문을 실제로 검색할 펌메드나 구글을 해놓으시고 그거를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생기면 바로 엔드노트에 추가를 하세요. 그렇게 추가만 하시고 끝내지 마시고 워드에다가 국문으로 아니면 기호를 이용해서 요약을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실제로 내가 논문 작성할 때는 이 워드 파일만 보고 작성하시면 될 거잖아요. 딴 데 가볼 필요 없이 뭐 PDF 열어볼 필요 없이 내가 국문이나 아니면 기호로 요약 정리한 것들만 보시면서 인트로덕션이나 디스커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영문 교정 통해 가지고 내가 혹시 이 유사도 낮출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병원에서 쓰여진 논문 40개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논문들의 시뮬레이터 스코어를요, 아이덴티케이트 스코어를 영문 교정 전후로 분석해봤거든요. 이거를 뭐 외부 교정 받은 것도 분석해봤고 원내 에디터 통해서 받은 것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40개의 이제 아이덴티케이트 스코어를 보니까 평균이 한 30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들이 비포 에디팅 30점이었잖아요. 이거를 에디팅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이 올라간 놈들이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인데 떨어진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면 뭐 많이 떨어진 것이 많지 않고 거의 뭐 비슷하다 싶을 정도죠. 그보다 올라간 게 많았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네, 오히려 이제 2.3% 올라갔고요. 왜 그랬을까? 왜 교정 이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유사도가 증가했을까? 물론 많이는 아니었지만. 왜냐하면은요. 내가 쓴 처음 원고에는요. 내가 베껴온 문장도 있고 내가 맘대로 쓴 문장도 있겠죠. 자, 그중에서 베껴온 문장들은요. 당연히 문법적 문제가 없겠죠. 이미 퍼블리스된 문장들이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문법적인 문제가 없는 문장들은요, 영문 교정할 때 그냥 지나가게 되겠죠. 딱히 틀린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백경원 문장들에 대한 유사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직접 쓴 문장들, 내가 창의적으로 써본 문장들, 이것들은요, 네, 문법적 문제가 이제 여기 있어요. 문법적 문제가 이제 있죠. 그러면은 유사도가 걸릴 수 없겠죠. 왜냐면은 보통 경우에는 문법적 문제가 있는 상태로 퍼블리시된 것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쓴 문장들은 이제 유사도가 당연히 안 걸릴 텐데, 그게 이제 영문적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고 나니까 우연히 다른 논문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백경원 그대로 남아 있고 내가 쓴 문장들이 이제 안 걸리다가 우연찮게 다른 논문이랑 겹치게 되면서 이제 그 전반적 스코어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맡기게 되는 그런 이제 교정 회사들, 외부 교정 회사들은요, 보통 패러프레이징, 리워딩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회사 차원에서 리워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출판율에 문제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쪽이 있어가지고 안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하이라이트만 안 되게 바꾸려 그러면은 둘 중 하나예요. 이게 유사도는 떨어지지만 되게 말이 어색해지거나 아니면은 말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유사도가 안 떨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보통 이 서비스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원내 에디터들도요. 그 원칙상으로 저희가 이제 패러프레이징 서비스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처음에 논문을 공부하실 때부터 정리문을 만드셔가지고 작성하실 때 그거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쓴 문장 중에서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교정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걸리는 수준의 유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블럭으로 많이 가져오는 것이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쓴 문장이 이제 문법적으로 고쳐지면서 우연히 다른 거가 걸리는 거, 그렇게 해서 한 2% 올라가는 거, 이거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이제 저널 편집국에서 볼 때 문제다라고 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정리문을 보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의도치 않은 표절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논문 읽고 정리할 때는 이제 본인만 정리만 만드시고요. 초고 작성하실 때는요, 문법이나 표현법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케이트 돌려보시고, 돌려봤더니 유사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 있죠. 능동태, 수동태 바꾸는 거, 동의어 쓰는 거, 그리고 리스트 순서 바꾸는 거. 그걸 이용하셔서 고쳐 써보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문법이 어색해졌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그것에 대해서 교정 서비스 받으세요. 그러면 교정 서비스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 교정 완료본이 내가 원래 의도한 것이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투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거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은 표절은 웬만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각종 출판윤리 특히나 이런 표절 관련해서는요, 이제 여기 이런 곳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또 공부하고 싶으시면 여기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잠시만요. 아까 보니까 네, 채팅이 있던데요. 다른 논문 참조에서도 다른 논문 참조해서 리스트를 바꿔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네, 다른 논문 참조하실 때도 리스트 바꿔도 별 문제 없을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연구에서는 이 뭐 런캔서에 대한 A, B, C 약물의 효과를 보았다라고 그런 문장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있을 때 그것을 제가 가져올 때 뭐 그 지난 연구는 뭐 런캔서에 대한 CBA에 대해 A 효과를 보았다. 네,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사이테이션 해놓으시면 괜찮죠. 이제 사이테이션이 어떤 항상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논문 참조하실 때 항상 사이테이션 넣으시고, 네, 리스트를 바꾸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가지고 아이덴티케이트 스코어 낮춰야 돼요. 그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백수영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인용식 만약에 이제 키메달해서 연구 내용 문장 하나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연구 내용 문장 하나일 때는 첫 문장만 달아야 될까 아니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달아야 될까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요 문장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내용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가급적이면은 그 내용들을 세미콜론을 연결해 보세요. 세미콜론을 연결하시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한 번 아니면은 마지막에 한 번만 달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네, 키 메달이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했다 하고 사이테이션 하신 다음에 세미콜론을 이어주시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말하시고 끝내시면은요, 네, 다시 인용 표시 다시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류승민 선생님이 셀프 사이테이션이 저작권 문제라면은 오픈 액세스는 저작권을 저자들이 비용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예, 오픈 액세스는요 저작권을 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그 오픈 액세스와 이제 기존 트래디셔널 저널들 차이는 그거죠. 이게 그 저널의 운영 비용을 논문 읽는 사람들이 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논문 내는 사람들이 내는 것인가 그 차이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전히 저작권은 비용과 상관없이 이제 저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픈 액세스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상관없이 이제 계속 똑같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액세스 저널이랑 요즘 또 이제 프리프린트 서버 같은 것도 이제 좀 대두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다음 시간 정도였나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논문 쓰기 그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 우리가 트래디셔널 저널들 뭐 NEJM이라든지 네이처 이런 저널들은 우리가 개인이 돈 내고 보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기관이 그걸 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관 내에 있는 IP로 이제 컴퓨터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보고 있는 이 아산병원의 저자들, 아산병원이라는 그 주체가 그 논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뿐이지. 그리고 오픈 액세스 저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런 대학기관 같은 곳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집에 있어도 그냥 읽어볼 수 있도록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긴 하지만요. 그 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네, 누구나 내 논문을 읽고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단순히 사이테이션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네,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질문 여기까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이메일로 물어보시고요. 네, 오늘 뭐 여전히 요즘 코로나 많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